비 내린 땅에서는 축축한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윤서는 묘비 앞에 서 있었다. 눈앞엔 갓덮인 흙더미, 검은 옷을 입은 이들이 천천히 자리를 뜨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고 또 누군가는 형식적인 위로의 말을 중얼거렸다. 하지만 윤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불과 3주 전 엄마는 피곤하다고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냥 봄철 우울증이라며 안심시켰다. 그런데 이제 그 엄마는 이 세상에 없다. 신부전, 갑작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었다. 민재는 발을 동동 구르며 시계를 자꾸만 들여다봤다. 그의 코트 주머니 속 휴대폰은 이미 3번째로 진동했다. 그는 눈치를 보며 멀찌감치 떨어진 뒤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입력했다. 무슨 일이야? 윤서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아, 직장에서 약품 주문이 급하게 들어와서. 민재는 전화를 주머니에 넣으며 그녀의 팔을 끼고 말했다. 가자. 차에서 좀 쉬자. 너무 지쳤잖아. 민재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다. 정적이 불편했던 듯 그의 손끝이 운전대 위에서 계속해서 리듬을 탔다. 윤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도시의 풍경이 지나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봤다.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엄마는 이제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내일 엄마 집에 갈 거야. 정리할 게 많아. 윤서의 말에 민재는 신호등 앞에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조금만 천천히 하자. 넌 지금 휴식이 필요해. 그의 손이 그녀의 무릎 위에 얹혔다. 그리고 나 부동산 중개인이랑 이미 얘기했어. 다음 주에 집을 내놓을 수 있대. 윤서는 놀라 눈을 치켜떴다. 무슨 부동산?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서 더 서둘러야 해. 민재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상속세도 내야 하고 공과금도 그렇고 빈집을 관리하는 것도 돈이야. 우리한텐 짐일 뿐이잖아. 윤서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엄마의 집, 그녀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공간, 모든 구석구석에 기억이 스며든 그 집. 물건 하나 정리하지도 않고 팔아버린다고? 그래도 내일은 꼭 갈 거야.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재는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민재는 서류가 담긴 두툼한 파일을 들고 왁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이게 뭐야? 윤서는 억지로 읽던 책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집 매매 관련 서류야. 위임장만 서명하면 돼. 그럼 내가 혼자서 처리할 수 있어. 그는 펜을 건넸다. 중개인이 그러는데 관심 있는 구매자가 있어. 조건도 좋고 빨리 진행해야 한대. 윤서는 펜을 들다 멈췄다. 나 아직 집에 가보지도 못했어. 아직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어. 시간이 필요해. 민재야. 민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그러나 곧 그는 다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알겠어. 나는 네가 힘들지 않게 해주고 싶은 거야. 그는 이마에 입을 맞췄다. 내일 같이 가자. 짐 정리 도와줄게. 다음 날 그들은 이른 아침 엄마의 집에 도착했다. 도심 외곽의 오래된 2층 집은 고요하고 쓸쓸해 보였다. 윤서는 현관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민재는 조급한 듯 옆에서 발을 굴렀다. 주방부터 시작할까 그가 제안했다. 아니면 바로 2층으로 올라갈까? 나 혼자 있고 싶어. 방들을 좀 돌아다녀 볼게. 그래, 알았어. 그는 어깨를 으쓱였다. 그럼 나는 집 상태 좀 살펴볼게. 팔기 전에 뭘 정비해야 할지 체크하려고. 윤서는 천천히 집 안을 걸었다.
손끝으로 오래된 가구를 스치며 창가에 놓인 엄마의 뜨개질 의자, 빛 바랜 책들이 꽂힌 책장,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어린 윤서 고등학교 졸업식, 미용실에서 엄마와 찍은 셀카, 결혼식 날. 엄마의 침실은 그대로였다. 정돈된 이불, 머리맡에 안경, 덮지 못한 책 한 권. 윤서는 서랍장을 열어 스카프, 장갑, 액세서리 상자를 하나하나 살폈다. 그때 민재의 발소리가 들렸다. 뭐 찾았어? 문가에 멈춰선 민재가 물었다. 그냥 보고 있어. 윤서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며 대답했다. 이거 기억나? 엄마가 중요한 서류랑 편지를 여기다 넣어놨었지. 민재는 재빠르게 다가와 그 상자를 빼앗았다. 서류는 내가 정리할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엄마의 기록을 네가 보면 감정적으로 힘들 거야. 너는 옷가지부터 정리해. 기부할 것부터 추리자. 그는 대답도 듣지 않고 방을 나섰다. 상자를 들고. 윤서는 얼굴을 찌푸렸다. 민재가 평소에 서류 정리를 맡는 스타일이 아닌데 어색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그는 서재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응, 지금 여기 있어. 아니, 아무것도 못 찾았어. 다음 주까지 전부 없애야 해. 다, 전부. 윤서는 문에서 조용히 물러났다. 가슴이 쿵쿵 뛰었다. 전부 없애야 한다고? 뭘? 그녀는 다시 엄마의 침실로 돌아와 남은 서랍을 살폈다. 스카프 아래에서 또 하나의 상자가 나타났다. 자개로 장식된 작고 정갈한 상자. 그 안엔 봉투 하나와 오래된 열쇠가 들어있었다. 손이 떨리는 윤서는 봉투를 열었다. 사랑하는 윤서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겠지. 요즘 따라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 내가 집을 비운 사이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고 약통에서 약이 사라지기도 해. 며칠 전엔 지하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나는 그곳에 몇 년 동안 내려간 적도 없는데 딸아, 꼭 지하실을 확인해봐. 열쇠는 같이 넣어두었어. 조심해야 해. 사랑해. 엄마가. 윤서는 그 편지를 몇 번이나 되풀이해 읽었다. 눈을 의심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손끝에 남아있는 엄마의 필체를 더듬었다. 날짜는 엄마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2주 전. 편지에는 분명히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윤서는 재빨리 봉투와 열쇠를 주머니에 숨겼다. 그 순간 민재의 발소리가 다가왔다. 저녁 식사 중 윤서는 조심스레 대화를 꺼냈다. 엄마, 최근에 이상한 점 없었어? 몸 상태나 뭐 그런 거.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고기 조각을 씹었다. 아니, 그냥 나이 든 분들처럼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평소와 다르진 않았어. 자주 찾아갔었지, 그치? 최근엔. 그녀의 질문에 그의 손이 잠시 멈췄다. 왜 그런 걸 묻는 거야? 그의 목소리엔 약간의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그냥 너무 갑작스러워서.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심장 문제로. 의사들도 뚜렷한 원인을 못 찾았다고 했고. 민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지금 나한테 엄마 죽음의 책임을 묻고 있는 거야? 그의 말투가 차가워졌다. 나는 약사야. 심장 전문의가 아니고. 더 이상 이 얘긴 그만하자. 그날 밤 윤서는 홀로 식탁에 앉아 남겨진 음식과 마주하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뭔가 분명히 이상했다. 다음 날 민재가 출근하고 난 뒤 그녀는 서둘러 엄마의 집으로 향했다. 차를 몰며 계속 생각했다. 지하실, 그곳엔 대체 뭐가 있는 걸까?
민재는 왜 그렇게 빨리 집을 팔고 싶어 했을까? 집에 도착한 그녀는 먼저 주변을 살폈다. 민재의 차는 없었다. 그제야 안심한 윤서는 열쇠를 꺼내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여전히 고요하고 무거운 기운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곧장 지하실 문 앞으로 향했다. 두 개의 자물쇠가 그녀를 맞이했다. 하나는 익숙한 옛 자물쇠였고 다른 하나는 새로 달린 덩치 큰 자물쇠였다. 그녀는 상자에서 꺼낸 오래된 열쇠로 옛 자물쇠를 열었다. 그리고는 가방 속에서 아버지가 어릴 적 가르쳐준 기술, 단순한 자물쇠를 푸는 데 쓰는 작은 도구들을 꺼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새 자물쇠도 열렸다.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그녀는 벽을 더듬어 조명을 켰다. 계단은 오래되어 삐걱거렸고 희미한 전등 하나가 아래를 비추고 있었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하지만 그 끝에는 또 다른 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낯선 금속문, 그리고 디지털 비밀번호 키패드. 이전엔 본 적 없는 문이었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몇 가지 숫자를 시도해봤다. 민재의 생일, 결혼기념일, 엄마 생일, 모두 실패. 그러다 문득 떠오른 숫자. 민재가 거의 모든 비밀번호에 쓰던 조합. 첫 데이트 날, 1761. 삐삐 소리와 함께 녹색 불빛이 들어오고 문은 공기 빠지는 소리를 내며 옆으로 밀려 열렸다. 그녀는 문 앞에서 멈춰 섰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오래되고 음산했던 지하실은 이제 무균 상태의 실험실로 탈바꿈해 있었다. 하얀 실험대와 시약장, 현미경, 컴퓨터, 원심 분리기, 그리고 의학용 냉장고까지. 이 모든 것이 오래된 집의 돌담과 이질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윤서는 숨을 죽이며 안으로 들어갔다. 실험대 위에는 펼쳐진 노트가 놓여 있었다. 익숙한 필체, 민재의 것이었다. 화학식 실험 결과, 약물 투여량, 피실험자 반응. 낯선 용어들도 있었지만 몇 가지는 알아볼 수 있었다. 희귀 약물 성분의 이름들. 페이지를 넘기다 그녀는 소름이 끼치는 문장을 발견했다. 피실험자는 신부전의 모든 증상을 보이고 있음. 투약량 증가, 예상 사망시간 72시간 이내. 그녀는 숨이 턱 막혔다. 피실험자? 엄마가 실험 대상이었다고? 도대체 무엇을 실험한 거야, 민재? 그녀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서랍과 장을 열어 젖혔다. 안엔 색색의 액체가 든 수많은 시험관들, 의료기구, 주사기, 피 묻은 채 버려진 사용된 의료용품들. 냉장고 안엔 이경이라 적힌 엄마의 이니셜이 쓰인 혈액 샘플이 줄지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촬영했다. 노트, 시험관, 실험 장비. 그때 갑작스레 창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민재였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어떤 정장 차림의 남자와 함께였다. 윤서는 공포에 질린 차에 실험실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급하게 움직이다 실험대 위에 있던 유리병 하나를 건드려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에 그녀는 그대로 멈췄다. 시간이 없었다. 최대한 빠르게 자리를 정리하고 전등을 끄고 계단을 올라가 문을 닫고 자물쇠를 걸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겨우 열쇠를 숨기고 현관으로 향했다. 민재는 정장 차림의 남자와 함께 들어서며 멈췄다. 윤서를 보고 놀란 눈치였다. 여기 있었어? 민재가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긴장감이 느껴졌다. 오늘 회사 간다더니 하루 더 쉴 수 있게 됐어. 그녀는 최대한 태연하게 말했다.
엄마, 사진 정리 좀 하려고. 민재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더니 옆에 선 남자를 가리켰다. 이분은 임 부장님이야. 집을 사려고 관심 있는 분인데 잠깐 집을 보여드리려고. 그 남자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안타까운 일을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집이에요. 위치도 좋고 구조도 튼튼해 보여요. 윤서는 기계적으로 그의 손을 잡았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민재는 그녀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확신한 채 벌써 집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자 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걱정하지 마, 윤서야.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건 아니야. 그냥 예비 구매자니까. 그러나 윤서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한 적 없어. 매매에 동의한 적도 없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민재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다. 그럼 물론이지. 네가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 못해. 그냥 보기만 하는 거야. 부장님께서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그러나 윤서는 그가 살짝 지하실 쪽을 흘끗 바라보는 걸 놓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아주 짧았지만 그 안에는 경계와 의심이 엿보였다. 민재는 손님에게 잠시 혼자 있어 달라 부탁한 뒤 윤서를 따로 거실로 데려갔다. 얼굴은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다. 그가 조용히 물었다. 정말로 너 지하실에 다녀오지 않았어? 그녀는 놀란 척 눈을 크게 떴다. 무슨 소리야? 거긴 원래 자물쇠가 걸려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열쇠는? 내가 왜 거길 가겠어? 엄마 유품 정리만 하려고 했지. 민재는 잠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 내가 예민했나 봐. 요즘 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 그날 저녁 민재는 평소보다 다정한 태도를 보였다.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그녀가 좋아하던 해산물 파스타를 만들었다. 와인 한 잔도 따라주며 미소 지었다. 그러나 윤서의 눈은 그가 와인을 따르기 직전 셔츠 주머니에서 흰색 알약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꺼내는 장면을 정확히 포착했다. 순간의 움직임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와인잔에 들어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잔을 들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 정말 맛있어 보여. 그녀는 와인을 입술에 살짝만 대고 마시는 신용만 했다. 식사 내내 민재는 유난히 말이 많았다. 휴가 계획, 집 정리 후에 새 출발, 둘만의 시간. 그 모든 이야기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하고 계획된 듯한 말투였다. 그녀는 마치 연극 속에서 상대 배우의 대사를 듣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어느 순간 민재는 말했다. 너 거의 안 마셨네. 와인 별로였어. 그녀는 두통이 좀 있어서 라고 둘러댔다. 아마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민재는 걱정하는 척했다. 약 가져다 줄까? 감기 기운도 있어 보이고.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저녁이 끝나고 그녀는 몸이 점점 무거워짐을 느꼈다. 비록 와인을 삼키지는 않았지만 입술에 닿았던 액체로 인해 약간의 흡수가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속이 메스꺼웠고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녀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우며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 어지럽지? 민재는 곁에 앉아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잠깐 눈 붙이면 나아질 거야. 그가 방을 나간 후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휴대폰을 꺼냈다. 가장 친한 친구인 수진에게 급히 문자를 보냈다.
방금 민재가 뭔가를 마실 것에 넣었어. 어지럽고 속이 안 좋아. 무슨 약인지 모르겠어. 수지는 즉시 답장을 보냈다. 무조건 토해. 그리고 빨리 빠져나와. 너희 엄마 혈액에서 희귀 독성 성분 검출됐어. 실험용 약물이야. 윤서는 화장실로 기어가 억지로 손가락을 목에 넣어 토했다. 구토 후엔 약간 정신이 맑아졌지만 여전히 몸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쓰러지듯 앉았다.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였지만 의지를 다잡았다.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연기를 시작해야 했다. 민재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을 때 그녀는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손목을 짚고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곧 끝날 거야. 걱정 마. 사랑해. 아무런 고통도 없을 거야. 엄마처럼. 그는 그렇게 속삭이며 방을 나갔다. 그가 문을 닫자마자 윤서는 눈을 떴다. 눈물 한 줄기가 조용히 흘러내렸다. 이제 그녀는 모든 퍼즐 조각을 맞췄다. 민재는 엄마를 죽였고 자신도 똑같은 방법으로 없애려 하고 있었다. 그 어떤 실험보다 치밀하게, 은밀하게. 그녀는 재빨리 움직였다. 그의 서재로 가 몰래 그의 휴대폰을 훔쳐 살펴봤다. 암호는 여전히 익숙한 번호였고 손쉽게 풀렸다. 메시지 앱에는 이 부장이라는 이름의 사람과의 대화가 남아있었다. 아내는 의심하지 않아. 며칠 내로 정리될 거야. 장비는 이미 포장했고 실험 결과는 전달 준비 완료. 그녀는 모든 화면을 자신의 폰으로 촬영했다. 그것만으로도 결정적 증거였다. 그녀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와 서재 문을 닫고 다시 침실로 돌아왔다. 숨을 죽이며 침대 위에 앉아 휴대폰을 베개 밑에 숨겼다. 몇 분 뒤 문이 다시 조심스럽게 열렸다. 민재가 들어와 그녀 옆에 앉더니 고요히 그녀의 맥을 짚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잠든 척했다. 민재는 그녀의 머리칼을 쓸어내리며 속삭였다. 곧 모든 게 끝나.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그냥 자연사처럼 보일 테니까. 넌 고통받지 않아. 엄마도 그랬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달콤하고도 소름 끼쳤다. 그는 조용히 방을 나갔고 윤서는 눈을 떴다. 두려움보다도 분노가 그녀의 눈을 채웠다. 이제는 확신했다. 그는 살인자였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살인자. 그녀는 다시 친구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증거 다 확보했어. 내일 너희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 만약 내가 안 나타나면 내가 보낸 자료들 전부 경찰에 넘겨줘. 그녀는 그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의 숨소리를 가다듬었다. 이제부터는 모든 순간이 생존을 위한 게임이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것, 어느 하나도 방심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빠르게, 조용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민재의 감시 아래서 도망칠 방법을 찾기 위해. 다음 날 아침 윤서는 극심한 두통과 입안의 쇠맛으로 눈을 떴다. 몸은 무겁고 정신은 흐릿했지만 그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민재는 이미 그녀 옆에 앉아 있었고 쟁반 위에는 물과 함께 두 알의 약이 놓여 있었다. 어제 열이 많이 났어. 밤새 중얼거렸어. 아스피린이야. 이거 마시면 괜찮아질 거야. 그의 미소는 완벽하게 연기된 위장된 친절이었다. 그녀는 약을 손에 쥐고 마치 입에 넣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지만 손가락 사이에 약을 숨겼다. 물을 마시는 신용을 하며 베개에 다시 누웠다. 조금만 더 잘게. 머리가 너무 아파.
민재는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오늘은 아무 데도 가지 마. 너 정말 쉬어야 해. 내가 저녁 일찍 올게.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거 해줄게. 그는 그렇게 말하며 집을 나섰고 윤서는 그가 차를 몰고 골목을 빠져나가는 걸 창문으로 확인한 뒤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곧장 움직이기 시작했다. 침실 서랍에 숨겨둔 미니 카메라와 녹화 장비들을 꺼냈다. 하나는 주방의 요리책 사이에 숨겨두었고 또 하나는 침실의 화장대 위 향수병들 사이에 설치했다. 두 카메라는 각각 주방 조리대와 침실의 음료 테이블을 완벽하게 촬영할 수 있는 위치였다. 그녀는 그간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노트북에 정리했다. 사진들, 영상 클립, 약병, 민재의 문자, 수진에게 받은 혈액검사 결과 등 모든 자료를 하나의 암호화된 폴더에 담아 클라우드와 이메일로 전송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새로 만든 비공개 계정에도 백업을 저장했다. 이제 경찰이나 수집만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가라도 이 자료를 보게 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지하실 열쇠와 함께 작은 도주용 가방을 침대 밑에 숨겼다. 민재가 모르게 탈출할 경우를 대비한 만반의 준비였다. 정고 무렵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결과 나왔어. 너희 엄마 혈액에서 실험용 독성 화합물 검출됐어. 신부전 유사 증상을 유발하는 약물이야. 일반 검사는 절대 못 찾아. 이건 살인이야. 윤서야. 윤서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지만 진실로 확인되자 차가운 전율이 몸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대답 대신 단단히 주먹을 쥐었다. 그녀는 더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엄마를 위해 싸워야 했다. 그녀는 이 모든 걸 끝내기 위해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다만 민재를 살인 혐의로 고발한 건 아니었다. 조심스럽게 가정폭력에 대해 문의하는 식으로 접근했다. 자신의 위치를 밝히지 않고 상담 절차와 보호 요청 방법만 묻는 식이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침대에 다시 누워 카메라의 실시간 화면을 휴대폰으로 확인했다. 카메라는 작동 중이었고 기록이 잘 되고 있었다. 그녀는 민재가 돌아올 시간까지 최대한 움직이지 않았다. 체력을 아껴야 했다. 민재는 예상보다 일찍 오후 5시 무렵 집에 돌아왔다. 장을 봐온 듯 식재료가 담긴 봉투를 들고 있었다. 주방에서 그는 조용히 식사 준비를 시작했고 윤서는 카메라 화면에서 그의 모든 행동을 지켜봤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다. 민재가 셔츠 주머니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내 투명한 액체를 과즙팩에 조심스럽게 떨어뜨리는 장면. 그는 과즙팩을 흔들고 다시 냉장고에 넣었다. 윤서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확실한 증거였다. 그는 또다시 그녀를 죽이려 하고 있었다. 민재는 식사를 마친 뒤 침실로 올라와 윤서를 찾아왔다. 좀 나아졌어? 침대 옆에 앉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흐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조금 나아졌는데 아직 어지러워. 그는 미소를 지으며 오늘은 내가 너 쉬게 하고 다 준비할게. 너한텐 회복이 제일 중요하잖아 라며 주방으로 다시 내려갔다. 윤서는 그가 방을 나가자마자 침실에 숨겨진 카메라를 통해 그가 무슨 행동을 할지 살폈다. 민재는 돌아와 물컵을 들여다보고 서랍에서 아까와 같은 작은 유리병을 꺼내 몇 방울 떨어뜨린 뒤 조심스럽게 원위치해 놓았다. 그가 나간 직후 그녀는 곧장 그 물컵을 손에 들고 표정을 굳혔다. 그건 독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저녁 시간 민재는 그녀를 위해 식탁을 차렸고 주스와 물, 약간의 죽까지 준비했다. 그녀는 식욕이 없다고 말하며
죽 한 숟갈만 겨우 삼키는 신용을 했다. 물을 좀 마셔야 해. 수분 보충이 중요해. 라며 그가 권한 물컵은 바로 독이 든 그것이었다. 윤서는 받아들고 입에 살짝만 가져갔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는 이상한 눈길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그녀는 머리를 감싸며 속이 더부룩해서 그런가 봐 라고 둘러댔다. 그리고 침실로 올라가 쉬겠다고 말한 후 민재가 따라오자 일부러 비틀거리며 몸을 기대어 연약한 척 연기했다. 그녀가 침대에 누운 뒤 그는 다시 옆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일 병원 가자. 너 요즘 보이는 증상들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하고 비슷하잖아. 그 순간 윤서는 전율을 느꼈다. 그는 이제 대놓고 엄마의 죽음을 본보기처럼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최대한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내일 컨디션 봐서.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고 그녀는 그가 방을 나간 것을 확인하자마자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실에서는 그가 전화를 걸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응, 증상은 거의 완벽하게 나타나고 있어. 며칠이면 끝이야. 자연사로 보일 거고 의심할 사람도 없어. 서류는 이미 다 처리했고 신탁도 정리됐어. 윤서는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다시 침대에 누웠다.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답답했다. 그녀는 그가 진심으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이제 모든 세포로 느꼈다. 밤이 깊어지고 민재는 다시 침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그가 다가오는 걸 느끼며 다시 눈을 감았다. 그는 그녀의 맥을 재며 귓가에 속삭였다. 곧 끝날 거야, 윤서야. 넌 아무 고통도 느끼지 못할 거야. 엄마처럼. 그 말은 속삭임이었지만 마치 뇌를 찌르는 비명처럼 또렷이 박혔다. 그가 나가자 그녀는 다시 눈을 떴다. 눈겐 눈물이 고였지만 이를 악물었다. 이제는 기다릴 수 없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였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베개 밑에 숨겨둔 도주 가방을 꺼내고 주머니 안에 증거가 든 메모리 카드 2개를 꼼꼼히 넣었다. 모든 것이 잠잠해진 자정 무렵 그녀는 몸을 일으켜 민재의 호흡을 살폈다. 그는 곤히 잠든 듯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녀는 양말을 신고 준비해 두었던 두꺼운 후드티와 조용한 바지로 갈아입었다. 침실 옆 작은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지붕 위로 몸을 내밀었다. 그곳에서 차고 지붕으로 옮겨가야 했다. 밤새 비가 살짝 내렸는지 기와는 젖어 있었고 발을 잘못 디디면 미끄러질 수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손끝으로 지붕 가장자리를 짚으며 차고 끝에 있는 배수관을 붙잡고 매달렸다. 철제 배수관은 차가웠고 손이 미끄러졌다. 몸무게를 분산시키며 천천히 미끄러지듯 내려가던 그녀는 중간쯤에서 배수관이 삐걱 소리를 내자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발이 땅에 닿은 순간 왼쪽 발목에 통증이 퍼졌다. 삐끗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절뚝이며 담을 넘어 골목길로 나왔다. 인적이 드문 새벽거리엔 고요함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계획한 대로 가까운 대로변으로 향해 뛰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뒤에서 자동차 시동 소리와 함께 불빛이 켜졌다. 민재였다. 그는 그녀가 사라진 것을 알아챈 것이다. 그녀는 주택가의 울타리 옆에 몸을 숨겼고 민재는 차에서 내려 골목을 두리번거리며 외쳤다. 윤서야, 제발 나와. 넌 지금 위험한 상태야. 치료받아야 해. 그 목소리는 애원처럼 들렸지만 그녀는 그 속에 가득 찬 독을 알고 있었다. 곧 그가 타고 온 차량이 그녀 쪽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윤서는 담장을 넘고 다음 블록으로 달렸다. 그녀는 도로 옆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지만 다음 버스는 1시간 뒤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신호를 확인했지만 통신이 끊겨 있었다. 민재가 신호 방해기를 쓴 것임을 직감했다. 그 순간 골목 끝에서 차량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 차가 민재의 것인지 아니면 우연한 행인이었는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근처 가정집의 초인종을 연속으로 눌렀다. 아무 반응이 없자 문을 두드리며 간절히 외쳤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잠시 후 집 안에서 불이 켜지고 할머니 한 분이 창문 너머로 그녀를 살폈다. 누구신가요? 무슨 일이에요? 윤서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다. 저 남편이 절 죽이려 해요. 제발 전화기 좀 쓰게 해주세요. 경찰을 불러야 해요.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과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노인은 문을 열고 말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윤서는 떨리는 다리로 현관에 들어섰다. 할머니는 그녀를 부엌으로 안내하며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여기 앉아 있어요. 전화는 저기 벽에 있어요. 그녀는 머리카락이 흠뻑 젖은 윤서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벽걸이 전화기 수화기를 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번호는 정확하게 눌렀다. 112, 무슨 일이십니까? 경고음이 지나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최대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이름은 강윤서입니다. 제 남편이 저를 해치려 합니다. 저는 지금 도망쳐 나왔고 증거가 있습니다. 위치는 그녀가 주소를 말하자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그 자택에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순찰차가 10분 안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문 단속하고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돌아선 그녀에게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내밀며 물었다. 아가씨,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윤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제 남편이 제 엄마를 죽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다 계획된 일이었어요. 실험 약물을 사용해서 심장마비처럼 보이게 만드는 약이요. 엄마가 신부전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그녀의 말이 이어질수록 목소리는 점점 떨렸다. 하지만 그 안엔 확신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하는 증인이었다. 그때 창밖으로 불빛이 스치듯 지나갔다. 검은 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다. 윤서는 창문을 통해 조심히 내다봤고 민재의 차임을 한눈에 알아봤다. 그의 실루엣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고 곧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윤서야, 제발 문 좀 열어봐. 넌 지금 상태가 안 좋아. 그 집 사람한테 속고 있는 거야. 할머니는 주방 쪽 문을 잠그며 손짓했다. 뒤쪽 문으로 나가요. 우리 집 정원 끝에 조그만 문이 있어요. 거기 나가면 골목으로 이어져요. 경찰이 온다고 했지요. 그리로 가요, 빨리. 윤서는 재빨리 도주용 가방을 챙기고 메모리 카드를 꾹 움켜쥔 채 뒷문으로 향했다. 어두운 정원을 가로질러 달리는 그녀의 눈앞에는 오직 거리 끝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목표처럼 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막아섰다. 어두운 양복을 입은 남자, 임 부장이었다. 이리 오면 안 되지, 윤서 씨. 민재 씨가 무척 걱정하고 있어요. 돌아가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았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가방을 휘둘러
그의 얼굴을 강타했고 임 부장은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그 순간 윤서는 전속력으로 뛰었다. 하지만 발목의 통증은 여전히 있었고 곧바로 따라잡힌 임 부장이 그녀를 다시 넘어뜨렸다. 그녀는 땅에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외침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고 곧 밝은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갈랐다. 경찰이었다. 순찰차에서 2명의 경찰이 내려 달려왔고 임 부장은 도망치려다 바로 붙잡혔다. 경찰 한 명이 윤서를 부축하며 물었다. 괜찮으세요? 지금은 안전합니다. 그녀가 간신히 일어나며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골목 반대편에서 또 다른 실루엣이 나타났다. 민재였다. 그는 느릿하게 걸어와 손을 들었다. 오해예요. 제 아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예요. 환각 증상도 보이고 저는 약사고 치료를 위해. 그가 말을 잇기도 전에 윤서는 손에 들고 있던 메모리 카드를 경찰에게 건넸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그가 실험실에서 만든 약물, 저와 엄마에게 투약한 기록, 실험 일지, 영상까지 전부 있어요. 경찰은 신중하게 메모리 카드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2분 모두 경찰서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진술을 들어야 하니까요. 민재는 한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저야말로 진실을 원해요. 아내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윤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이제 끝났다는 것을 모르는 채 마지막 연기를 펼치고 있다는 것을. 경찰차 안에서 그녀는 진술을 준비하며 눈을 감았다. 눈꺼풀 너머로 엄마의 미소가 떠올랐다. 여전히 그녀의 곁을 지켜주고 있는 듯한 따스한 온기. 엄마, 나 해냈어. 이제 엄마를 위해 진실을 밝힐게. 경찰서에 도착한 후 윤서는 따로 분리된 방에서 진술을 시작했다. 형사는 차분하게 그녀의 말을 경청했고 윤서는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느꼈던 의심, 민재의 수상한 행동, 지하실에서 발견한 실험실과 그 안의 노트, 약물, 냉장고 속 엄마의 혈액 샘플, 그가 와인에 타던 정체불명의 액체, 그리고 침실과 주방에 설치했던 카메라 영상까지. 그녀는 흐트러짐 없이,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지 않은 채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형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내용을 기록했고 메모리 카드의 영상과 사진도 증거로 확보되었다. 수진이 전달한 혈액 검사 결과도 함께 제출되었고 어머니의 부검 재개를 위한 공식 절차도 곧바로 진행되기로 했다. 모든 조사가 끝난 뒤 형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윤서 씨, 당신은 매우 용기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두려우셨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전합니다. 며칠 뒤 경찰은 윤서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하실은 여전히 완전한 실험실로 유지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수많은 시약들과 민재가 직접 작성한 연구 일지가 남아있었다. 냉장 보관된 혈액 샘플들, 실험 중 사용된 장비들, 그리고 약물 제조 기록과 금융 관련 문서까지 모두 발견되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실험체로 어머니의 이름이 표기된 표본들과 그 날짜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며칠 전까지 그는 실험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사 결과 민재는 실험 중 개발한 약물을 의료용이 아닌 암살과 완전 범죄를 위한 약물로 응용하려 했고 특정 제약회사와 모종의 거래를 추진 중이었던 정황도 포착되었다. 임 부장 역시 그 실험에 일정 부분 협력한 공범으로 드러났고
함께 구속되었다. 그리고 사건 발생 한 달 후 윤서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왔다. 경찰이 모든 현장 조사를 마친 후 그녀에게 정식으로 집이 반환되었고 그녀는 문을 열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엄마의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한 그 공간은 이제 다시 윤서의 품으로 돌아온 셈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거실을 지나 엄마의 침실로 들어갔다. 모든 것이 그날 이후 멈춘 듯한 그 방 안에서 그녀는 바닥을 살펴보았다. 오래된 마룻바닥 아래 감춰진 작은 틈새에서 또 하나의 상자가 발견되었다. 자그마한 은색 금속 상자 안에는 오래된 휴대전화와 USB 드라이브가 들어있었다. 윤서는 손에 힘을 주어 전원을 눌렀다. 놀랍게도 배터리는 남아있었고 메모리에 저장된 한 개의 영상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화면 속엔 어머니 이경숙 씨의 얼굴이 나왔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결연하고 단호했다. 윤서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무사하지 않다는 뜻이겠지. 요즘 민재가 자꾸 우리 집에 와. 내가 없는 사이 약통을 만지작거리거나 식탁 근처에서 무슨 약병을 들여다보는 걸 봤어.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가 뭔가를 시도하려는 걸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스스로 혈액을 뽑아 의뢰했어. 분석 결과가 며칠 안에 도착할 텐데 내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윤서야, 제발 조심해. 그 사람 위험해. 영상은 몇 초의 정적을 남기고 종료되었다. 그 순간 윤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머니의 마지막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엄마는 끝까지 그녀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경고했고 그리고 결국 목숨을 바쳐 딸을 지켰다. 윤서는 조용히 손으로 상자를 닫고 다시 일어섰다. 그녀는 집 안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사진들과 책들, 술을 놓은 쿠션, 오래된 레코드 플레이어를 바라보았다. 이 집은 단순한 과거의 상징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사랑이 깃든 공간이었고 이제 그녀의 새로운 시작이자 사명의 공간이 되었다. 며칠 뒤 윤서는 시청복지과를 찾아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보호소 설립을 위한 초기 등록이었다. 그녀는 이 집을 팔지 않기로 결심했고 대신 어머니가 환자들을 위해 일하던 그 마음을 이 집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폭력에서 도망쳐야 했던 수많은 여성들이 이 집에서 안정을 찾고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집은 더 이상 침묵과 공포가 깃든 곳이 아니라 회복과 희망이 자라는 쉼터가 될 것이었다. 그것이야말로 어머니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헌사였다. 그날 저녁 윤서는 커튼을 걷고 정원 너머로 노을이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다. 창가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불안도 슬픔도 공포도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 자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창문을 닫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인생은 계속된다. 그리고 이제 어떤 미래가 오더라도 그녀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